이 금리가 맞아? 대출 금리가 웃긴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입니다. 지난 7월에 4.06%였거든요. 그런데 8월에 4.08%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전 세계 일본 빼고 전 세계는요. 금리를 내린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로존의 유로는요. 0.6%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미국도 9월에만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인하 중이고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거꾸로 가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시장 진짜 위험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집값이 오죽 올라가면 금리를 내렸을까? 아니, 금리를 올렸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관치인 건 사실이에요. 정부가 은행들한테 대출해 주지 마. 대출금리 올려. 그래서 대출금리를 올린 거 맞습니다. 관치인 건 분명하지만 관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도 올라갔습니다. 7월에 3.50%가 8월에 3.5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오일 쇼크 때 경험을 했었잖아요. 물가 잡았어. 이제 물가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상황을 두고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저성장인데 고물가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런 위험이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많지는 않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1%포인트가 올라갔고 가계대출 금리도 0.02%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단서를 보면 야 이게 오일 쇼크 때처럼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올라갔습니다마는 신용대출금리 가중평균금리는 떨어졌어요. 7월에 5.78%에서 8월에 5.65%까지 떨어졌고요.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도 4.78%에서 4.67%로 떨어졌습니다. 뭐 가계대출이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올랐지 신용대출이 오른 것도 아니고 기업대출이 오른 것도 아니다. 또한 말입니다. 또한 시장에는 뭐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서 물가를 굉장히 자극할 만큼 올라서 금리를 올린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경계감은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저는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우리는 기준금리를 안 내렸잖아요. 아직도. 안 내렸는데도 시장을 보면 참 우스워요.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게 비금융권이거든요. 비은행권이거든요.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2022년 12월에 13.07%에서 지금은 내렸어요. 11.69%로. 신협도 6.92%에서 5.45%로. 상호금융도 내렸고요. 새마을금고도 내렸습니다. 예금은행이 내렸듯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 기준금리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게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금리를 줄줄 내렸다. 그런데 안 내린 곳이 있는데 그 안 내린 곳이 결국은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실상 가상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요. 정부의 간치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정부가 워낙 난리를 쳐서 가상금리가 올라간 탓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난리를 칠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정책의 실패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니까요. 정책의 실패가 결국은 시중은행의 어떤 협박 내지는 압박 이런 것으로 금리를 올리게 만들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불안한 게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금리가 맞아 그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썼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축성 수신금리. 아니 이거는 왜 떨어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 아니 예금금리도 좀 올라줘야 되는 것 아니? 적금금리도 좀 올라줘야 되는 것 아니? 저축성 수신금리는 7월에 3.41%인데 8월에 3.35%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금융권은 이거보다 높죠. 이금융권은 보면 전체적으로는 3% 중반대잖아요. 상호금융이 이게 뭐 농협이나 축협이나 산림조합을 말하잖아요. 여기만 3.44%고 대부분 3.5는 높습니다. 예금은행은 3.41%로 졌고요. 예. 예금은행은 조금은 높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저는 정책을 펴더라도요. 이게 공정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금리 올려줬으면 예금금리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축 안 합니다. 저는 저축 안 하고 그냥 주식에 저축합니다. 이거 뭐 해봤자 여기다 세금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남는 것도 확 줄어드니까 3.35% 예금 적금금리 받니 차라리 주식에 저축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래서 주식에 저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금리의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를 다시 올라갔던 것. 그 원인이 정책의 실패에서도 나왔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데서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것은요. 과거 오일 쇼크 때처럼 다시 한번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플러스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 오늘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가중평균금리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잘 적응해 가는 것 필요하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